여러분은 본인이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구별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4억 7천만 원이라는 의미죠. 이 수치를 듣고 누군가는 평균은 넘었다며 안도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안도감을 철저히 깨부수려 합니다.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억에서 5억 남짓한 순자산을 쥔 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는 수많은 가정들, 특히 자산 비중의 80% 이상이 부동산 한 채에 고정된 분들이야말로 경제 위기 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계층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중산층도 아닙니다. 그저 금융권의 부채를 짊어진 채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하단을 지탱해주는 허울뿐인 부자일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영토를 점유하려는 강한 본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원시시대부터 확실한 거주 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곧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본능이 가장 첨예하게 투영되는 대상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끌어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수도권 요지에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순간 뇌에서는 강력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수십 년간 감당해야 할 원리금 상환에 압박은 잊은 채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 호가만 보며 내 재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매몰됩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보유 효과, 즉 본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고정된 자산이며 환금성이 극도로 낮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고 해서 그 돈을 지금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까? 만약 금융위기가 닥치고 금리가 치솟아 매달 내야 할 이자가 3배로 불어날 때 그 콧대 높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여러분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로를 막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정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5년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진정한 자산가의 기준은 매우 명료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즉시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만 최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인구는 전체의 0.92%, 고작 47만 명 수준입니다. 현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출근길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 한 칸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안에 진짜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99명은 허구의 시세를 자신의 부라 믿으며 매달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허울뿐인 부자들입니다. 순자산 규모로 따져보면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1% 가구에 진입하기 위한 순자산 기준점은 무려 33억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 쥐고 순자산 몇 억에 안주하며 중산층이라 자부할 때 실제 자산가들의 세계는 이미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7만 명의 자산가들은 대체 어디에 거주할까요? 약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 거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강남 아파트를 가졌기에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부자라서 강남을 선택한 걸까요? 선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가짜 중산층은 빚으로 집부터 사서 부자 흉내를 내지만 진짜 자산가들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먼저 구축한 뒤 그 수익을 바탕으로 강남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불러오는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합니다. 단 0.92%에 불과한 이들이 대한민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가 넘는 366조 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자산 증식 속도는 일반 가구보다 2배 가까이 빠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포식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반면 서민들은 현상 유지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닥칠 수 있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구 자산의 8할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순자산이 4억 7천이라 해도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1억 원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화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급변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무거운 등껍질에 짓눌려 기동력을 상실한 거북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위기 상황에서 포식자의 첫 번째 타깃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2025년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를 살펴보면 이미
3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매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처절한 고통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컨대 자산 가치 4억 7천만 원인 아파트에 3억 원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급등하면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이자가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처분 소득은 사라지고 부족한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우며 버티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침체기에는 그 무거운 짐을 받아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이은 유찰 끝에 감정가 대비 70% 미만의 헐값으로 경매 처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자본주의의 냉혹한 주연인 은행이 등장합니다. 은행은 개인의 비극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철저히 기계적인 조직입니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이자로 수익을 낸 은행은 낙찰 대금에서 대출 원금과 연체료부터 가장 먼저 회수해 버립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사자에게는 신용불량자라는 가혹한 꼬리표만 남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 혼돈의 장세 속에서 진정한 자산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보입니다. 이들은 전체 자산 가운데 실거주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수준으로 과감히 낮췄습니다. 대신 주식과 예금, 달러, 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철저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진짜 부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최근 달러 예금 규모가 127억 달러까지 치솟고 주요 은행에서 달러 지폐가 품귀 현상을 빚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국내 자산의 가치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 시장의 흐름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이 불과 1년 새 4배나 급증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추락하더라도 인류 경제사에서 금만큼은 실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부채를 동원해 아파트 규모를 키우는 행위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며 외형만 부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의 기준은 외형적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배당이나 이자, 임대료 같은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흐름에 집중합니다. 10억 원 상당의 자택에 살면서도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 한도를 걱정하는 하우스푸어는 자산의 노예일 뿐입니다. 반면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며 연 4천만 원의 배당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완전한 경제적 주권자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을 무조건 매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락한 집값에 대한 미련 때문에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라앉는 손실 회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매달 발생하는 여력을 활용해 원화 자산에만 치중된 구조를 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금리에 기대어 부채로 자산을 불리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존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시 얼마나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 없는 아파트 호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고착화된 자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냉철하게 현실을 자각하는 것만이 휘몰아치는 경제적 폭풍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사이드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발동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1번이나 있었습니다. 11회라는 수치는 사실 1년에 단 한 번 보기도 힘든 이례적인 기록이죠. 코스피가 단 이틀 사이에 20% 가까이 급락하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10%가 솟구쳤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어이 수익을 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가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올해 초에는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맞이한 상황에서 노후 자금으로 굴리던 퇴직연금 계좌가 문제였거든요. 고정 지출은 여전한데 수입원은 끊긴 상태에서 계좌의 소중한 자산들이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원씩 증발해버리더군요.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계산기만 두드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묘하게도 이런 극한의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꿰뚫고 있는 건지 저 역시 몹시 궁금해지더군요.
처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거창한 비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남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을 뿐이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유례없는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본론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죠. 아파트를 수십 채 가졌다는 이들이 책을 내고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운에 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100주만 매수하려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버려 1영주를 사게 됐답니다. 아차 싶어 가슴을 졸였지만 황당하게도 바로 다음 날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하룻밤새 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실수만 나오지 않나요? 만약 이분이 자신을 투자 천재라 자칭하며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책 없이 그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혹시 지인이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는 소식에 조바심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문제는 그 성과가 진정한 실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의 작용인지 판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운의 영역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본질적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까요? 영상 매체에는 수억을 벌었다는 성공담은 넘쳐나지만 수천만 원을 날리고 좌절했다는 고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실패한 이들은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여 침묵을 지키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시야에는 소수의 성공한 사례들만 노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함정입니다. 마치 동창회에 유독 잘 나가는 친구들만 얼굴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모습을 감추니 동창 모두가 풍족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주식시장도 이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이만 주목받을 뿐 10년을 버티고도 마이너스 70%의 손실을 입은 대다수의 사연은 묻혀버립니다. 실패한 다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누군가 큰 수익을 냈다는 소문을 접한다면 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 대신 그 이면의 논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물보다는 그가 전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차라리 뼈아픈 실패 사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성공담보다 훨씬 값진 법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장 상황을 짚어보죠. 올해 2월 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폭발했던 시점을 기억하십니까? 그 충격 여파로 우리 증시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지수의 20%가 증발하며 6300선에서 50선 턱 밑까지 수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셀링이었죠.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모두 경험한 20년차 베테랑들조차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라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폭락 바로 다음 날 지수가 10% 급등한 것이죠. 하락 사이드카가 걸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일까요? 왜 유독 한국 증시만 이토록 유난스러운 변동성을 보였을까요? 물론 이웃 나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0에서 60 고지를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일에 불과했습니다. 과열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죠. 자산 시장의 핵심은 상승폭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에 있습니다. 급격한 팽창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풍선을 천천히 부풀리면 견디지만 한꺼번에 몰아치면 결국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시장을 찔러버린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참혹한 폭락장에서 과연 누가 매수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난 4월 초 극적인 휴전 소식이 들려오자 코스피는 단숨에 7%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장을 이끈 주역은 외국인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금이었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규모만 330조 원에 달하는데 올해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하기로 하면서 약 7조 원 이상의 추가 실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외국인이 쏟아낸 3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시장 분위기였다면 외국인의 매도세에 겁을 먹은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며 시장이 붕괴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를 통해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스마트한 개인들이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국민 투자자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차이점이 뭐냐고요? 장사꾼은 오늘 장사가 안 되면 바로 셔터를 내리지만 직장인은 월급이 좀 줄어도 묵묵히 출근하잖아요. 바로 그 꾸준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한탕을 노리는 승부사인가요? 아니면 길게 보고 걷는 동반자인가요? 지금 국내 증시의 체질이 딱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타로 이익만 챙겨 떠나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설계하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시장이 된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코스피가 바닥권으로 고꾸라질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방 지지선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위로는 한계가 없는데 아래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답은 뭘까요? 나눠서 사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죠. 그런데 이 분할 매수가 말은 쉬워도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1억만 원 예산 중 300만 원만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확 오르면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다 사야 하나 싶어 남은 돈을 다 넣으면 신기하게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핵심은 주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계획을 고수하는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 이건 어렵다기보다 인내심의 영역이에요. 미적분 문제는 풀기 어렵지만 매일 아침 조깅은 힘들어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분할 매수가 바로 그런 조깅 같은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분할 매수와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겠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왠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죠. 남들 다 주식 살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현금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기회입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힘이죠. 투자의 고수들 중에 현금을 아예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그때 쇼핑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다 놨다면 폭락장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 3월 폭락 때 계좌는 처참히 망가졌는데 정작 추가로 매수할 현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등장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경만 한 거죠. 그분이 남긴 말이 뼈 아픕니다. 현금만 좀 남겨뒀어도 큰 돈 벌었을 텐데. 이게 핵심입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낚아챌 실탄이에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아무 대응 없이 버티다가 운 좋게 반등해서 수익 보신 분들 계시죠? 기분은 좋겠지만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런 방식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성공한 경험이 몸에 밴 거거든요. 다음 폭락 때도 똑같이 베팅하겠죠.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반복되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카지노에서 크게 한 판 땄을 때 바로 일어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투자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의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최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삼성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이 잘해서만 생긴 일일까요? 사실은 시장의 판 자체가 거대해진 덕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면서 대만의 TSMC 혼자서는 도저히 그 엄청난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대안을 찾다 보니 준비된 삼성전자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아, 너희도 물량 좀 받아라며 기회를 준 거죠. 자, 이 지표에 주목하세요. 올해 3월 삼성전자가 AI 추론칩 기업인 그록으로부터 수주한 웨이퍼 양을 보면요. 처음엔 9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5영장까지 늘어났어요. 단기간에 67%나 급증한 겁니다. 파운드리 가동률도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드디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만년 적자, 탈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엔 삼성이 그저 메모리 강자였다면 이제는 AI 칩 제조사로 진화한 겁니다. 이나노 공정도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죠. 이건 정말 거대한 히든카드입니다. 다만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만약 AI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았다면 삼성은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TSMC가 시장을 독식하며 끝났을 판인데 시장이 너무 커진 나머지 TSMC가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셈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운이었고요. 관건은 이런 유망한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입니다.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들이죠. 갑자기 의류 회사가 음료 시장에 뛰어들면 아니라 실적 지표가 유의미하게 변하는 걸 확인한 뒤 진입해야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하실 텐데 결과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무려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80조 원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삼성전자 단독으로만 연간 355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480원대를 기록하면서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익까지 누리는 중입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연말 목표치를 기존 5200에서 6500으로 대폭 상향했고 일부 국내 증권사는 7영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지 않나요? 시장 여건은 이렇게 좋은데 전쟁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4월 말에 굵직한 이벤트 2개가 대기 중입니다. 29일에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 FOMC 정례 회의도 28일부터 시작됩니다. JP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 이럴 경우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 우리처럼 실적이 탄탄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상법 개정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본격화되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무려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외에도 은행, 지주사, 자동차 등 저평가된 업종들의 주가가 반등할 확실한 명분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주가 정체되어 있어도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반도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판도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죠. 자, 하지만 아무리 정보를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실전, 투자 매뉴얼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초보자라면 딱 3종목만 집중하세요. 왜일까요?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을 보내다 보면 종목이 5-6개만 넘어가도 현실적으로 뉴스조차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분 중에는 100만 원으로 2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어요. 투자금이 종목당 10,000원, 2만 원인 셈이죠. 그중 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자 매우 기뻐하셨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10,000원 투자해서 3영원 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수익률 숫자만 보고 만족하시는 걸 봤어요. 종목 수만 늘린다고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해보세요. 코스피 200 ETF의 40%, 코스닥 150 ETF의 20%, 나머지 40%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 하나를 골라 담으세요. 여기서 반반씩 섞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버리면 나중에 자신의 판단이 무엇이 옳았고 틀렸는지 복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바둑처럼 투자도 명확한 선택이 있어야 배움이 남습니다. 치킨은 반반이 진리라지만 주식만큼은 예외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를 결정해야 자신의 안목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 후에는 반드시 4가지 항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수 이유, 손절가, 주가 변동의 원인, 그리고 매도 사유입니다. 일기 쓰듯 딱 한 줄씩만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면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꾸준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도체 호조 기대감에 삼성전자 매입처럼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한편 매매 타이밍도 무척 중요합니다. 개장 직후인 9시부터 30분 동안은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군중 심리가 가장 격하게 요동치는 시간대입니다.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내리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과열 구간이니까요. 장마감 직전도 비슷합니다. 차라리 점심시간 무렵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획한 대로 체결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해둔 수량만큼 차분히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피하라는 것입니다. 2배, 3배짜리 ETF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투기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몸을 맡기는 셈이죠. 이게 위험한 이유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즐기듯 버튼을 연타하는 재미에 빠지면 투자는 거기서 끝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레버리지를 활용해 단 한 달 만에 수익률 40%를 달성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환호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달에 원금마저 전액 탕진했습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한 쾌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무리수를 거듭하더니 결국 2년치 퇴직금을 통째로 날리셨어요.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라며 뒤늦게 후회하시더군요. 정말 섬뜩한 건 금전적 손실보다 도박 같은 매매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선물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전문가의 영역이죠. 수익이 났을 때 곧장 빠져나와야 하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는 발을 떼지 못합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즉시 일어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드물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장기 투자의 개념을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특정 종목을 무작정 오래 보유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진짜 장기 투자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손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히 손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락하면 팔아야죠. 이쯤 되면 단타를 부추기는 거냐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 매도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 원리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배당주 얘기도 좀 해볼까요? 흔히 은퇴 후엔 배당주가 답이라고들 말하죠.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찾기란 매우 어렵거든요. 노후 자금 1억 원을 전부 배당주에 쏟아붓는 건 도리어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투자금 자체를 2천만 원으로 확 줄이고 자녀 자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총 몇 개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만약 10개가 넘는다면 오늘부터 포트폴리오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영상 서두에 던졌던 질문, 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수익을 거둔 이들의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들에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미리 설정했고 매매 시점을 문서화해뒀습니다. 주가가 요동쳐도 그 시나리오를 복귀하며 버텨낸 거죠. 반면 무계획으로 뛰어든 이들은 하락장에선 공포에 떨고 반등하면 흥분해 몰빵하다가 결국 양방향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실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10%씩 급등락하는데 초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두려움의 근원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본인에게 확고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전략이 있다면 내일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떨어지면 계획대로 매수하고 오르면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니까요.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왜 매수했는지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을 바꿉니다. 계좌 속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점검하게 될 테니까요. 기준 없는 매매는 도박일 뿐입니다. 도박을 하려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건 아닐 겁니다. 부디 이 내용을 참고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